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모바일 첫 화면 개선기를 얘기 드릴 포털 플랫폼 개발 파트의 제이크라고 합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크네요. 네, 제 이름은 고재성이고요. 회사에서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이크라고 불립니다. 저는 2015년부터 다음 모바일 그리고 PC 첫 화면을 개발했고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m.다음.net, 따따따 다음.net 이런 것들을 개발해 왔고요. 현재는 그 카카오에서 생산되는 모든 컨텐츠들이 사용자들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포털 플랫폼 전반에 걸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고요. 다음 모바일 첫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화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화면에 대해 이 첫 화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저희 다음 모바일 첫 화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핸드폰을 펼쳐보시면 저희 다음 모바일 첫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오늘 이 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카카오와 다음 서비스들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자, 이 한 페이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떠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한 페이지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왜 이렇게 많은 개발자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정말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를 일련의 과정들을 들으시면은 아마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어쩌면 사람이 되게 모자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질문을 몇 개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다음 많이 쓰시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솔직하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제가 제가 그 다음 그 모바일 첫 화면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인들 분께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이에요. 아직도 다음 많이 써? 아직도 뭐 다음 잘 나가고 있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답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제가 급식체로 쓰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다음을 사용해 주시고 계시고요. 어, 위클리 액티브 유저 750만 그리고 월간 액티브 유저 1,700만 지속적으로 사용자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 파란색 그래프가 보시면 저희 페이지를 찾아주시는 유저의 접속자 페이지 뷰를 그려놓은 건데요. 보시다시피 뭐 특정한 이슈가 있는 점을 좀 감안을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저희 다음을 사용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고요. 제가 지인분들한테 요새 다음 서비스 정말 많이 좋아졌어. 한번 써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체 뭐가 좋아진 거야?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자, 한번 보실까요? 저희 왼쪽 화면이 개편 전의 화면이고요. 오른쪽 화면이 개선 후의 화면입니다. 어떠세요?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혹자들은 뭐 로그인이 없어졌네. 어떤 사람은 뭐 마이크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대체 뭐가 바뀌었기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개선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자, 그 대답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컨텐츠입니다. 바로 바뀐 개선의 포인트는 컨텐츠고요. UI처럼 뭐 쉽게 느끼고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컨텐츠의 수량이라던가 아니면 퀄리티 그리고 유저에게 제공되어 보여지는 전반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이로 인해서 더 높은 지표와 더 나은 유저 만족을 이끌어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평평한 그래프가 나와서 좀 놀라셨나요? 이 그래프는 저희가 개선 전의 지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평평한 그래프를 보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저희는 이때도 개선에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과 이벤트성의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한 결과를 얻게 됐었죠. 그리고 저희는 다른 개선의 포인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개선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첫 화면에 대한 정의부터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사람들은 대개 저희가 만든 첫 화면 서비스를 되게 포털 사이트라고 부르고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입구가 되는 사이트라는 뜻으로 수많은 사이트를 특정한 분류에 따라서 정리해 놓고 주소를 링크시켜서 사용자들에게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를 이르는 말. 좀 복잡하죠?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콘텐츠나 정보를 수집을 해서 보기 좋게 분류를 하고 유저에게 도움될 만한 것들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노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 서비스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뭐 UX가 뛰어난다거나 아니면 동선이 좋다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이 이쁘다거나 아무리 좋은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져도 영화에 대한 컨텐츠가 빈약하게 되면 아무도 그 영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포털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유저에게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고 본질적인 것이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첫 화면에 컨텐츠가 노출되기 전까지는 4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수집, 분류, 선정, 노출. 아까 사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4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각각의 단계에서 저희는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단계들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결을 통해서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각 단계별로 어떤 프로세스와 어떤 시스템적인 개선들이 이루어졌는지 각 단계별 과거와 그리고 지금 개선 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콘텐츠 수집 부분이고요. 유저에게 노출되는 콘텐츠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집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아주 오래전이죠. 포털에서 보여주는 첫 화면에서 보여주는 콘텐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사람이 일일이 책으로 한 듯한 작업 방식이 쓰여지던 때입니다. 일일이 콘텐츠의 URL과 제목을 수집을 했고요. 인력에만 매달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고스러운 방식이었죠. 네, 보노보노가 땀을 흘리고 있네요. 네. 그런 중에 이제 개선 전에 저희 모습인데요. 일부는 수집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일부는 인력을 통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뉴스라던가 카페, 1분, 그리고 브런치, 뭐 카카오 TV 이런 컨텐츠 서비스들이 있고요. 이 서비스들에서 고품질의 선별된 컨텐츠들을 CMS라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REST API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 평균 모아지는 컨텐츠들은 1000개에서 2000개 가량의 컨텐츠들이 모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 첫 화면에 노출되는 컨텐츠들이 관리되는 시스템입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옆에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뭐 어떤 컨텐츠에 대한 요약이라던가 제목,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들에 대한 편집, 태그, 그리고 어떤 주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물론 하루 1000개에서 2000개가량의 컨텐츠를 수집하는 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적은 양은 아닌데요. 어떤 특정 이슈나 주제별로 컨텐츠들을 묶어서 보여주고 싶을 때는 수집되어 있는 컨텐츠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수집된 컨텐츠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터들은 아주 오래전에 얘기 드렸던 그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일일이 수집하는 방식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사용의 불편함을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수집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크롬 익스텐션 툴로 수집 툴을 보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떤 카카오의 서비스를 보게 되고 그 컨텐츠들을 보던 중에 이것이 유저에게 정말 필요한 컨텐츠다 하고 느끼는 순간 위에 익스텐션 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 컨텐츠에 대한 제목이라던가 요약, 그리고 링크, 그리고 이미지, 태그 이런 것들을 직접 수집해서 저희 CMS로 보내주는 툴입니다. 이렇게 과거에 시스템과 인력을 통한 그리고 익스텐션 툴을 통한 방식을 썼는데요. 현재 개선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앞서 보여드렸던 방식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쓸만한 툴이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한 솔루션은 아니었죠. 저희가 생각하는 완전한 솔루션은 카카오에서 생산되는 모든 컨텐츠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사 컨텐츠라고 하는 컨텐츠 큐를 구축했고 각 서비스에서 생산되는 컨텐츠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말고도 더 효율적인 컨텐츠가, 더 효과적인 컨텐츠가 있다고 하면 외부 커뮤니티의 컨텐츠까지 수급을 해왔고요. 하루 총 2만에서 5만까지의 컨텐츠들을 실시간적으로 수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뉴스라던가 카페 모든 컨텐츠들이 지금 수집되는 양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저기 보이는 리스트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들이 저희 CMS라는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집되는 방식들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뉴스, 카페 이런 컨텐츠 서비스들에서 생산된 컨텐츠들을 카프카 큐에 모으게 되고요. 이 카프카 큐에 쌓인 컨텐츠들을 각각의 용도에 맞게 검색 통계를 위해서는 ES나 키바나를 사용하고 있고 컨텐츠 원장 정보 같은 경우에는 RDB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들이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 로그들을 저희는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이런 컨텐츠의 변경 이력 같은 경우에는 몽고DB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희 첫 화면 서비스에서 이용하게 되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구성함에 있어서 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 특정 이슈가 발생할 시에 뉴스 기사나 컨텐츠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더 많은 처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저희는 도커와 도커 인스턴스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는 메소스를 이용했습니다. 어떤 컨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이렇게 컨텐츠를 많이 모으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컨텐츠를 많이 모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리누스 토발즈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말은 쉽지만 코드로 보여달라. 저희는 결과를 준비했고요. 보시면 저희가 수집량을 늘렸을 경우에 대한 지표 그래프입니다. 노란색과 빨간색 선은 동일 시간 전에 전주 대비 그리고 1일 전에 대한 클릭 지표를 나타낸 것이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현재 수집량을 늘렸을 때 유저들이 클릭하는 클릭량을 표시해 본 겁니다. 더 많은 컨텐츠를 수집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컨텐츠를 유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더 많은 노출을, 더 많은 클릭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다음은 분류인데요. 앞서서 2에서 5만 가까운 컨텐츠들을 실시간적으로 수집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이 많은 컨텐츠들이 생기면 그 다음 선정 과정이 있어서 좀 더 쉽게 하기 위한 분류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분류 작업들이 어떻게 과거 대비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 분류.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인력에 의존하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에 하루 평균 1000개에서 2000개 정도 개선 전에 저희가 컨텐츠들을 수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 2000개 되는 컨텐츠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분류했던 방식을 사용했었고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붙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일관적인 분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행을 갔다 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제 글을 보고 제 컨텐츠를 보고 일기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행에 관한 컬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일관적인 방식이었고요. 사람들이 일일이 그 컨텐츠를 보고 그 컨텐츠를 다 모두 읽고 난 이후에 컨텐츠들을 분류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선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희 지금 CMS 툴이 나오고 39,60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39,601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하루 기준으로 특정 시점에 조회한 컨텐츠의 개수입니다. 저희 CMS에는 지금 39,601개의 컨텐츠들이 쌓여 있는 거죠. 이걸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일일이 읽어보고 분류를 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게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머신러닝을 이용한 자동 분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EPL 라인업, 첼시 아스날전 선발 확정, 모라타 최전방 출격,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의 제목이라던가 아니면 본문 내용 그리고 태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해외 축구라는 분류 예측 결과를 뽑아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기사들도 사회, 경제, 연예 일반 여러 가지 카테고리 분류를 해내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람이 판단한 것과 크게 차이가 없고 좀 더 효율적으로 컨텐츠를 빠르고 쉽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 분류 시스템에 대한 메뉴인데요. 어떤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패스트텍스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TF, IDF 아니면 워드2백 이런 것들 동일하게 다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AI 예측, 종합 예측, 예측 검증 이런 메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집된 동시에 컨텐츠들이 분류가 되고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다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내 AI 조직에서 제공해주는 컨텐츠 분류 API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자체 학습셋도 구축해 놓은 상태고요. 자체 분류 알고리즘들도 여러 가지 준비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으로 앙상블하고 좀 더 유연한 분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류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컨텐츠들을 쉽게 발견하고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네, 앞서서 수집과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컨텐츠들, 유저들에게 보여지는 컨텐츠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과거와 그리고 개선 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모습이고요. 이것도 부끄럽게도 인력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지금 스포츠 기사들을 저희 CMS 툴에서 운영하는 이미지인데요. 어떤 사용자들에게 보여질 컨텐츠들을 선택할 때 직접 선택을 하게 되고요.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노출 이미지라던가 타이틀들을 직접 선별하게 됩니다.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죠. 근데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현재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컨텐츠 선정 방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영역은 아직도 인력에 의존하는 방식을 쓰고 있긴 하지만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추천 알고리즘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 위에 있는 이미지는 저희 여행 맛집 첫 화면 서비스의 여행 맛집이라는 탭의 일부 영역이고요. 여러분들이 저 조인성 기사를 누르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기사와 유사한 아니면 여행 맛집과 유사한 컨텐츠들이 다시 추천이 되면서 화면이 바뀌는 식으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굉장히 이렇게 알게 모르게 추천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기능을 변경하기 전에는 꼭 A/B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위 그래프는 저희가 지금 컨텐츠 선정 방식을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변경하게 된 테스트 케이스고요. 보시면 적용 전과 적용 후 사용자의 클릭이라던가 아니면 순 방문자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천 알고리즘이 제공되는 콘텐츠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컨텐츠 리스트, 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컨텐츠들의 분류나 출처, 태그, 이미지인지 아니면 동영상 타입인지 이런 특정 조건으로 각각을 필터링하게 되고요. 특정 주제별로 컨텐츠 리스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좌측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저희가 추천 알고리즘에 사용하는 컨텐츠 리스트들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요. 여행 맛집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여행, 그리고 해외 여행, 여행 정보, 외국 생활, 맛집 이런 것들, 이런 특성에 맞는 컨텐츠들을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컨텐츠들을 풀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보고 돌아왔을 때 비슷한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재밌게 봤던 비슷한 컨텐츠들을 다시 추천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들이 클릭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추천에 필요한 학습셋으로 이용을 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어요. 네, 다음은 수집 분류 선정 방식에 이어서 컨텐츠 노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컨텐츠 선정 방식에 있어서 추천 알고리즘이 적용되기 이전 방식입니다. 모두 똑같은 화면을 컨텐츠들을 보는 방식이었죠. 이런 방식에 있어서 저희는 서버 렌더링이라는 방식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첫 화면의 일부 영역들을 쪼개서 서버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고요. 이 렌더링된 결과들은 HTML 파일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을 정상적으로 렌더링된 HTML 파일들을 웹서버에 동기화를 시키게 되죠. 그리고 웹서버는 사람들의 요청이 왔을 때 이 렌더링된 파일들을 조합해서 한 개의 화면을 그려서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대규모 트래픽을 받는 경우에 이러한 시스템은 굉장히 로직리스한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하고 고성능을 보여주는 데 충분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렌더링된 파일만 가지고 웹서버들이 서빙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뒤에 서버 렌더링 시스템이 장애가 나더라도 웹서버 단독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장애에 강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희가 개선 후에 추천 API를 통한 노출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 화면을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실 수 있긴 하겠지만 저희 첫 화면 서비스의 각 일부 탭들을 뉴스, 연예, 스포츠 이런 식으로 총 6개 탭을 한번 쭉 붙여본 거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저희가 추천 API를 통해서 추천 컨텐츠를 제공하는 영역들을 표시해 본 겁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절반 이상의 아니면 절반 가까운 영역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추천 영역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추천 API 영역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추천 API 호출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다가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겪었던 문제점인데요. 보시다시피 CPU 사용량이 20%도 안 되던 서버가 갑자기 CPU 사용량이 40%까지 치솟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어떨 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자, 다음 모바일 첫 화면과 그리고 추천 API 제공 시스템의 관계를 도식화해 본 건데요.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 첫 화면에서는 추천 API 제공 시스템에 추천 컨텐츠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아서 다시 그 응답을 받아서 사용자들에게 돌려주는 식이죠. 그런데 이 추천 API 제공 시스템이 행이 걸리거나 느려지거나 아니면 다운이 되거나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적절하게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앞에 위치한 모바일 첫 화면 서비스도 이 응답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담을 갖고 서버의 부하를 갖는 앞선 그래프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앞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처리를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타임아웃으로 끊고 그 타임아웃 내에 응답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타임아웃 내에서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응답을 대비하는 디폴트 데이터 그리고 폴백 데이터라고 하죠. 그 대비책 데이터를 내보내는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추천 API가 굉장히 많아지고 API 콜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 폴백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서킷 브레이커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 패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히스테리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위쪽에 보시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중간에 서킷 브레이커라는 놈이 그 요청을 그대로 바이패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을 API 제공 시스템에 요청을 하고 그 응답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아래와 같이 추천 API 제공 시스템이 다운이 돼서 정상적인 응답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던 요청을 캐싱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저희 첫 화면에게 응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되게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안정적으로 추천 API 제공 시스템의 장애 여부와는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약간 사례가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서킷 브레이커 패턴의 적용 결과입니다. 때는 한 2017년 3월 10일 탄핵 선고일이었고요. 2017년 중에 저희가 받았던 트래픽 중에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받았던 때입니다.
위에는 트래픽이고요. 아래는 CPU 사용량입니다. 트래픽 대비 개별 서버의 CPU 사용량을 나타낸 거고요. 보시다시피 11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당시 평소 대비 두 배에서 세 배 정도는 더 많은 트래픽이 들어왔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서킷 브레이커 패턴이 적용된 서버들의 지금 CPU 사용량을 보면요. 이전에는 뭐 40%까지 치던 아까 그런 모습을 보셨죠. 이전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 언론사라든가 아니면 타 포털들에서 정상적으로 서비스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서 서킷 브레이커 패턴에 대한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컨텐츠 노출함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네, 노출된 컨텐츠에 대한 관리 그리고 품질에 대한 관리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매 시간 특정 시간마다 저희 모바일 첫 화면 서비스에서 노출되는 컨텐츠들에 대한 이력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화면이 비어 보인다던가 하는 장애에 대한 알람 시스템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또한 유저가 어떤 컨텐츠를 클릭했을 때 그 링크가 열리지 않는 컨텐츠를 저희는 데드링크라고 하는데요. 그 데드링크를 실시간적으로 알람을 받기도 하고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 리스트에서 자동적으로 제외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요새 굉장히 데이터에 민감하신데 이런 이미지들 하나까지도 사이즈라던가 용량 모두 편집할 수 있는 수집 툴을 개발해서 사용 중입니다. 네, 앞서서 컨텐츠 수집 분류 그리고 선정 노출 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과거 대비 현재 개선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고 디벨롭을 하려고 하는지 얘기 드리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화면에 나가는 컨텐츠들을 계산하면서 좌측과 같은 많은 시도들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평창 올림픽 때는 평창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평창 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고요. 최근에는 포털 최초로 추천 컨텐츠만 모아볼 수 있는 추천 탭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여러 개편들은 여러 다양한 컨텐츠들을 쉽게 발견하고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컨텐츠들을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도 동적인 컨텐츠 노출 플랫폼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다채로운 화면 구성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개편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앞으로도 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많은 시도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수집, 분류, 선정, 노출. 네, 이게 끝일까요? 저희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컨텐츠들 그리고 컨텐츠들에 대한 관리와 분석을 더 할 건데요. 현재는 저희가 사용자들에게 클릭이 많이 일어난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공감을 많이 얻은 컨텐츠, 저희는 베스트 컨텐츠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베스트 컨텐츠 제공 정도의 분석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다각적인 관리와 분석을 통해서 더 많은 컨텐츠들을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플랫폼은 세 가지입니다. 다음 PC 그리고 다음 모바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 그 채팅창 오른쪽에 보시면 채널 탭이라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다음 모바일에서 봤던 컨텐츠들을 동일하게 아마 카카오톡 채널 탭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인 거고요. 유저에게 중복된 컨텐츠를 보여주는 현상이 있죠. 따라서 저희는 이런 중복되는 컨텐츠들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을 할 거고요. 노출 플랫폼별로 더 적합한 컨텐츠들을 내보내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좀 더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개인별로 더 많은 컨텐츠들을 제공하는데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마무리를 하자면 다음 모바일 첫 화면이 되게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뒤에서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개선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얘기 드렸고요. 저희가 첫 화면에 컨텐츠들이 보여지는 모습들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긴 하지만 늘 본질적이고 그리고 기본이 되는 컨텐츠들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질문을 받아야겠죠? 네, 이건가요? 편하게 해주세요. 질문자에게는 상품도 나가요. 네, 저기. 네, 안녕하세요. 신진범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아까 컨텐츠 수집 관련해서 네. 그 컨텐츠 품질 관리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선정적이거나 이제 폭력적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따로 걸러서 수집이 되는 건지 CMS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네네.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네.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질문을 받을게요. 네. 저희 품질 관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또 필터링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들을 앞서서 얘기는 드리지 않았지만 어떤 특정한 단어, 뭐 욕설이라던가 아니면 뭐 19금에 관련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자동적으로 이제 필터링이 되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필터링이 되고 나머지는 좀 어느 정도 사람이 관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노출 관련해서 네. 과거에는 이제 서버 렌더링된 결과값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개선된 것은 추천 API는 그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네. 그럼 추천 API 말고는 다른 그 부분들은 과거처럼 렌더링된 결과값을 사용하고 이제 추천 쪽은 그 추천 시스템 사용해서 API 결과값을 받아와서 뿌리는 그런 시스템인 건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변하지 않는 영역까지 동적으로 이렇게 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장점이었던 유저에게 똑같이 보여주는 부분, 뭐 배너라던가 아니면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서버 렌더링 방식을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많이 실시간적으로 API 콜을 때려서 추천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자분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민지라고 하고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중에서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때 다른 타사에 비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타사의 포털 사이트는 오늘 소개해주신 백엔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다음만의 유일한 기술력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타사 포털이라고 하면 분란의 여지가 있어서 타사라고 했고요. 저희만 이런 방식을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런 트래픽이 있었을 경우 저희는 굉장히 취약한 시스템이었고 장애를 일으켰던 시스템인데 이렇게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용이고요. 그 아까 말씀주셨던 게 그 어떤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네. 도커 오커스트레이션 이용해서 이걸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스케일 아웃을 이제 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어쨌든간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는 걸 판단하고 그거에 따라서 클라우드 리소스를 뭐 조정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정확히 이루어지는지 그 판단들을 어떻게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컨텐츠들이 많이 생산되는 컨텐츠들이 저희 카프카큐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카프카큐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오프셋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그라고 하는데 컨텐츠들이 이제 많이 처리가 안 되고 밀리면 저희가 알람을 받고 있거든요. 그 알람을 이제 받고 그거에 따라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스케일 아웃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해 놓고 이렇게 스케일 아웃을 해서 처리량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저기 하얀색 옷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정영태라고 하는데요. 아까 네. 데이터 컨텐츠 저장은 MySQL로 하고 네, 그 변경 이력 같은 경우는 몽고DB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네. 그 나누게 된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아, 그리고 네. 또 하나 질문은 그 메인 컨텐츠 같은 게 그 SPA 방식은 안 쓰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그 MySQL과 지금 몽고DB를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가 만약에 한 건이 들어오잖아요. 한 건이 들어오면 그 변경 이력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좀 더 샤딩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몽고DB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정형적으로 이제 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끔 RDB가 아니라 이제 몽고DB를 써서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로 분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뭐였죠? 메인에서는 SPA 방식은 따로 안 쓰는지가 좀 아, 네.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 SPA 방식을 이제 쓰고 싶기도 한데요. 이제 굉장히 많은 브라우저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리액트라든가 앵귤러 이런 것들도 저희도 이제 도입해서 쓰고 싶긴 한데 좀 더 많은 유저들 그리고 더 많은 환경에서 저희 컨텐츠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금 도입을 늦추고 있는 상태고요.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가 되고 내부적으로도 다 쓰고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그럼 추후에는 SPA 방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충분히 될 수 있죠.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황나라라고 합니다. 저도 컨텐츠 검색 서비스를 개발을 해봤는데 데드링크 관리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하루에도 이제 수많은 컨텐츠들이 생산이 되고 이제 뭐 비공개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많이 일어날 텐데 네. 혹시 데드링크 관련해서 그런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저희는 응답값을 체크해서 이제 제외를 하는 방식이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서비스에 대한 컨텐츠들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뭐 사공사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응답 코드들 있잖아요. 그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응답 코드들, 그 응답 코드들에 따라서 이제 제외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룰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 내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200이더라도 뭔가 어떤 페이지가 좀 더 보여지지 않는다, 비화면이 많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돼도 약간 제외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받고 끝낼게요. 네, 저기 제가 지금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장환우라고 합니다. 추천 컨텐츠가 이제 나왔을 때 이 컨텐츠가 정말 적합한 추천인지 특히 이제 개인 사용자들한테 추천이 된다면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걸 판별하는 걸 어떻게 판별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대중을 대상으로 한 추천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추천의 어느 부분들은 이제 모스트 파퓰러라고 해서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쉽게 얘기하면 클릭이 많이 일어났던 컨텐츠들 이렇게 많이 추천이 되고요. 그 유사 컨텐츠 추천이라고 하죠. 예. 내가 봤던 컨텐츠들과 좀 비슷한 컨텐츠들 이렇게 우선은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좀 더 개인별로 더 뾰족하게끔 이제 더 적합한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들을 더 도입할 예정입니다.